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앞으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좀 요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수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반응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세무사님 거의 한 2달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아우, 오늘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영하시고 머리 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헤어스타일인가요? 욕먹을 대답 하나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그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어떤 목적으로? 뭐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얄밉네요. 제가 카메라 돌기 전에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워낙 여기가 이제 빅 유튜브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뭐 100만 넘는 채널이 몇 개 있습니까? 네, 네, 네. 재테크 채널 중에.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채널 나올 때는 제가 이제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헤어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네. 조진웅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오늘은 다른 스타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 거라 그래서 별로 볼륨도 없고 그래갖고 이건 무슨 스타일이냐 그랬더니 최신 유행하는 UI 스타일이라고. UI. 죄송합니다. UI.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앞머리 올라간 거? 아니, 그런 외적인 거 전혀 아니고.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그거 말고 유아인이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금융 위기 관련된 거였는데 지금 또 이 시장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헤어스타일로 해서 또 이제 세무사님께서 김 작가팀이 나오셔서 멋진 멘트를 해주시라고 아마 그 헤어 디자이너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해석입니다. 포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정확한 해석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오늘은 어쨌든 반등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반등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그쵸. 오늘 녹화일 기준 이제 목요일인데요. 네. 지난주 현충일 연휴 지나고 화수목금 4일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까지 7일 동안 거래소는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래서 7일 마이너스에서 네. 8일째 오늘 처음 플러스가 났는데요. 플러스 지수가 0.16%예요. 그래서 정말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양선이 아니고 음선 마감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제 자이언트 스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2% 이상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초가는 올랐는데 네. 장중 내내 좀 밀리면서 겨우 보합권 마감을 했으니까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좀 민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든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은 지금 현재 좀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 좀 하고 계신지. 저도 굉장히 그 지수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이제 뭐 파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 매매 수단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좀 지수가 빠질 때 뭐 잘 이겨낼 때도 있고 네. 오히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한데 정확히 이번 달 6월 달은 다른 지수 하락기보다는 조금 더 손실도 좀 났고요. 네. 그 이유는 설마 2,500을 깨겠어? 뭐 그러니까. 요런 마인드는 좀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좀 주식을 탑다운으로 보다 보니까 지수대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네. 크게 그래서 코로나 막 시작됐던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야 뭐 상승장 한 1년 이상 가면 한 2021년 이상 가겠다 해서 이제 여름까지도 계속 상승장의 그 수익을 누릴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3,300 찍고 이제 좀 흐물흐물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 겨울에는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하면서 네. 잘 큰 손해 없이 잘 흘러왔는데 1월 달에 이제 좀 급락을 한번 맞았죠. 네. 그때 약간의 손해를 봤고 근데 1월 달보다 지금 사실 지금의 하락이 더 크진 않거든요. 1월의 하락이 더 커요. 근데 1월 달의 하락보다 요번 6월 달의 하락에 좀 더 보니까 손해가 좀 더 났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1월 달의 하락은 제가 약간 대비를 했던 하락이었고 네. 이번 달의 하락은 이렇게 그렇죠. 4월 초부터 스트레이트로 빠질까라는 의심을 계속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2,500도 못 버티고 2,400대까지 밀렸으니까 보통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이 의심이라기보단 고개를 갸우뚱 야 너 그렇게 잘났으면 이런 장에서 네 수익 나겠니? 뭐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만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수익 나기 힘들어요. 정말 10개 중에
10개가 뭐예요? 뭐 100개 중에 한 95개 빠지고 5개 오르는 장이고요. 네. 2천 종목 중에 한 100개 오르는 장이라서 네. 주식만 하는 사람이라면 1월 달이나 6월 달에 절대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주식 계좌는 당연히 힘들고 손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다른 파생 계좌나 이런 데에서 포지션 매매를 할 때 네. 뭐 1월 달은 잘 피했는데 뭐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서 빠지나 그러면서 좀 약간 당한 상태? 이번에 이렇게 장이 안 좋아진 게 사실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치가 나왔고, 네, 네. 그로 인해서 6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뭐 베이비, 빅도 아닌 자이언트를 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네.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네. 이 FOMC 아마 그 자료 그 뉴스 나온 걸 보셨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좀 요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수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반응한 내용들로만 말씀을 드리면 0.75를 올리기 전까지는 진짜 0.75나 올려? 뭐 이런 분위기로 떨어지다가 막상 0.75 올리니까 그래 우리 다 예상했었어. 사실은 올리기 직전까지 뭐 한 0.9%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가 0.75가 됐었으니까 예상치가. 그래서 예상대로 됐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보니까 대부분 뭐 안도 랠리 뭐 이렇게 써 있던데 네네. 도대체 뭘 안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0.75 올린 게 안도 되는 수준은 사실 아니니까. 네.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CPI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40년 만이라고 하고 네. 또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것도 거의 뭐 20년 만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수치로만 본다면 좀 파격적인 상승인 거죠. 근데 그 인상 자체가 예상이 되었다는 얘기지 네. 0.75가 별게 아니야라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한 번의 단발성이 아니고 연말까지 예상 금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도 한 1.75는 더 올려야 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0.75, 0.5, 0.5 또는 뭐 이런 식으로 3-4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느냐는 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이번 자이언트 스텝은 네. 반영된 수준이었어라고 하루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네. 앞으로 남아있는 상승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또 지켜봐야 아는 거니까 네. 잘 다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가 경제 정책을 피는 거에는 이제 뭐 돈을 얼마나 푸느냐 안 푸느냐 직접적으로 푸는 거 이 재정 정책의 유무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금리로서 조절을 하는 이제 금융 정책이 있는 건데요. 금리로 조절을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해왔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제로금리, 이번에 코로나 때도 제로금리. 그럼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융권이 파산할 정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뻔하니까 제로금리로 들어갔던 거고, 또 코로나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상치, 보통 우리는 1-2달 정도의 바이러스 기간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뭐 전파 속도도 뭐 전 세계인들이 거의 다 걸릴 정도의 빠른 전파 속도였으니까 제로금리 들어갔던 거죠. 그럼 이제 제로금리가 좋으면 평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다시 또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이런 순환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요. 원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리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하는 거는 원칙적인 한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대단히 뭐 악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속도의 면에서 물가 인상이 몇십 년 만의 상승률이었다라는 거, 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몇십 년 만의 빠른 자이언트 스텝 같은 빠른 금리 인상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제로금리도 거의 제 기억에 한 5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는 지금 한 2년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럼 왜 2년 만에 그렇게 빠른 물가 상승이 왔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물가 상승이 온 이유는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중이 꽤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 이벤트, 그 전쟁의 지분이 꽤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은 물가를 올린 요인 중에 네. 에너지하고 식량, 식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전이 되면 네. 조금 그래도 한시름 낳는다 또는 숨통이 트인다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 2월 달에 시작한 전쟁이 뭐 6월 달까지도 뭐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또 가끔씩 러시아에서의 강경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거 뭐 핵 어쩌고 저쩌고 뭐 니네 진짜 가만 안 둬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보면 지수는 떨어지고 그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될수록 에너지가와 식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한 거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물가 상승률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이번 금리 인상이 무서운 게 아닌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더 무서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뭐 중국 봉쇄 기타 등등을 위해서 오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좀 이게 이제는 좀 잡힐 거라 보세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거 역사적으로 당연히 잡히겠죠. 물론 우리가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우항하는 종목들 중에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지금 이 물가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나라의 돈이 막 종이처럼 되고 물가 상승률이 막 1년에 몇십 %씩 나오는 나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은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가 파탄 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의 경제가 그렇게 파탄 날 확률은 뭐 대공황 때 이후로는 거의 없었으니까 일단은 저는 당연히 물가 상승은 잡힌다고 보는데 뭐 타이밍의 문제겠죠. 언제 잡히냐의 문제고 결국은 잡히는데 금리는 당연히 연말까지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뭐 그때까지 안 잡히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좀 종전을 하고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더 뭐 0.5 한두 번씩 더해서 뭐 2점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0.25, 0.5, 0.75 했으니까 1.5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가면 2점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2점대 들어가서 3 사이에 러시아도 종전되고 하면은 금리는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수순이겠죠.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역사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또 경기가 좀 또 위축되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그게 반복됐던 게 자본주의 경제였으니까 당연한 건데 시점의 차이라고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잡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시점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하여간 그 두 가지.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수록 물가를 잡는 타이밍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러시아 종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이제 2,500이 붕괴되고 2,400 뭐 중후반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세무사님은 뭐 좀 가만히 감망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주식을 사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뭐 팔고 조금 현금을 더 보여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분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내가 축구를 연습하러 갔는데 자기 포지션이 골키퍼면 레전드인 김병지 선수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격수이면은 안정환 선수한테 배워야 되고 네. 뭐 수비수는 홍명보 선수한테 배워야겠죠. 근데 내가 골키퍼인데 안정환 선수한테 배우면 배울 게 거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전 선수는 은퇴한 지 좀 되셨는데 네. 손흥민 선수를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제가 그 뭉쳐야 산다를 가끔 보거든요. 아니 지금 안정환 선수라니 다 현역 선수가 아니신 분들이잖아요. 홍명 전 레전드라는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정환 레전드, 네네. 김병지 레전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 과연 저한테는 무엇을 배울 게 있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성장률 투자죠. 뭐 성장주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추세 매매자, 상승 추세 매매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크게 봐서는 투자자는 두부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 가치주를 좋아하니, 성장주를 좋아하니, 집중 투자를 하니, 분산 투자를 하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세를 믿니? 아니면
평균 회기를 믿니? 이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오늘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김 작가 채널에서는 처음 쓰는 개념인데요. 네,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는 말인데 약간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세 신봉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올라가는 힘을 믿고 있는 거죠. 약간 관성의 법칙 같은 걸 믿는 거죠. 그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저 사람 계속 잘 되네? 한 3년 동안 잘 됐어? 앞으로 더 잘 되겠다. 그렇죠. 주식도 삼성전자가 한 20년 동안 반도체의 우리나라 시총 1위면서 계속 잘 됐어? 네. 앞으로 20년 더 잘 되겠다. 이게 추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평균 회기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평균값이라는 게 존재해. 갑자기 잘 됐어? 좀 안 되는 시간이 올걸? 또는 요즘에 너무 안 됐어? 곧 잘 되는 시간이 올 거야. 이게 이제 차트로 말하면 역배열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평균 회기를 믿는 분들이에요.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과거엔 주가가 높았는데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으니까 과거엔 주가가 높았는데 요즘 떨어진 종목들이 역배열이거든요. 야, 과거에는 그게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야? 야, 그럼 7,500원은 가야지. 이게 평균 회기를 믿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추세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 10,000원인데 지금 5,000원이야? 내후년에 3,000원 되겠네. 안 사야죠. 네네. 제가 왜 지금 장을 그렇게 빗대서 말하냐면 만약에 평균 회기를 믿는 분들은 지금 장에 사면 좋은 거죠. 그렇죠. 왜? 1년 전에 3,300이었고 그렇죠. 지금 오늘 2,400이에요. 그럼 좀만 버티면 물론 2,400에서 2,300까지 갈 수 있어요. 또는 2,2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참으면 2,700, 800, 900까지 가지 않을까? 그게 평균 회기를 믿는 거예요. 반대로 추세를 믿는다면 1년 전에 3,300인데 지금 2,400이면 2,100까지도 가고 2,000까지도 가고 언제 올라갈지 몰라. 이게 추세를 믿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의 평균 회기를 믿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게 보니까 좀 이렇게 이 정도 싸졌을 때 좀 들어가고 싶어.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 중에는 좀 단기적인 거를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막 사서 따라잡아서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손절매도 잘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이력 중에 제 입으로 자랑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기 매매를 잘하면 증권사 수익률 대회 수상을 한 적이 있을 것이고 그쵸. 또는 중장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라면 펀드 매니저들은 5% 지분 공시를 개인적으로 할 리가 없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모아 가는 중장기 투자를 잘한다면 5% 지분 공시를 할 텐데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다 해봤다는 얘기는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매매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내가 요즘 어떤 매매를 하고 어떻게 이 장을 버티냐 해서 약간 중장기 계좌는 당연히 버티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믿고 우량하다고 생각해서 한 종목을 굳이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량한 종목, 믿을 만한 종목을 중장기 투자한 계좌는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단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추세의 흐름을 믿고 어떤 재료를 믿고 샀는데 그게 좀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은 손절매한 종목들도 꽤 돼요. 그러면 과연 손절매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현금으로 단기 매매적으로 또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눈에 들어올까 하면 별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 없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확신은 아니고 거의 장담을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현금 보유가 거의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나마 있는 현금으로는 싸지면 사거든요. 근데 지금 싸지는 속도가 1월 달에 급락했죠. 그리고서도 계속 조정받았는데 요번 6월 달에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현금을 거의 다 좋은 종목에 샀을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단기 매매자들은 정말 훌륭한 단기 매매자라면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손절매하고 좋아 보이는 거 안 보이고 맨날 사면 물리네. 좀 당분간 접을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단기 트레이더의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일 것이고 저는 그 두 가지 습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 종목들은 그래도 버티는 쪽, 단기 매매는 좀 손절도 좀 치고 현금을 좀 비중이 좀 높아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장에서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좀 어떤 걸 좀 사야 되고 만약에 좀 정리를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좀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그래도 한 번 사면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손절매를 왜 안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되지.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앞뒤는 안 맞아요. 사는
그 순간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지만 뭐 한 달, 6개월, 1년 후에 떨어지는 종목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우량하고 좋은 종목을 사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량하다고 인정받지만 작년 1월 달에 96,000원에서 오늘 6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죠. 지수보다 더 빠졌거든요. 지수가 아직 30%가 안 빠졌는데요. 삼성전자는 동기간 동안 지금 거의 35%가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도 그냥 삼성전자처럼 대형주, 우량주를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일단 버티시는 게 맞죠. 네. 왜냐면 근데 또 그런 분들 있어. 야, 오늘 버티라 그랬는데 하루 이틀 더 빠지면 그때 팔 걸. 근데 그때 팔 거 아쉬워하는 분들은 사실은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못 판 걸 아쉬워해야죠. 지금 1년 반 손해보고 1년 동안 손해보고 갖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못 판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늦어도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뭐 10%, 20%, 30% 손해 난 분들이라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회귀를 믿고, 왜? 상장 폐지 안 당하고 관리 종목 안 들어간 만한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우량한 중장기 투자 종목들이니까 그러면 이미 늦었고 아마도 평균 회귀를 믿는다면 조만간, 오늘이 바닥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또 반등이 오니까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반대로 이제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했는데 종목이 중장기 투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재료 듣고 샀는데 중장기 투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은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일단 보시고 정말 사단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종목이 아닌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래도 종목이 진짜 좋은 거네. 네. 재료 보고 샀는데 종목이 좋은 거면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근데 재료 보고 샀는데 지금 주가가 추세가 이탈했는데 재무제표도 나빠? 그러면 손절매를 또 할 필요도 있죠. 중장기 종목은 아닐 테니까. 네.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단기 매매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 경우인데 비자발적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가 정말 우량하다면 운이 진짜 좋았던 거고, 재무제표가 안 좋다면 파는 게 맞죠. 이게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명확해요. 지금 현금 비중이 꽤 높았어야지 단기 매매 하는 분들이 맞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다 물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단기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적어도 정말 선수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이트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고요. 또 오버나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한 10%, 15%에서 손절도 기계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단기 매매자인데 현금 하나도 없고 다 물렸어요.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정도의 스킬이랄지 정신력이랄지 매매 실행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하면 일단 오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재무제표도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면 좀 평균 회귀를 믿어보고 별로야, 종목이 좋지 않아? 그러면 추세 꺾였으면 손절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럼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투자에서 지금 좋은 종목이라 우량한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그냥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일단은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3박자 투자라는 걸 많이 강조드리잖아요. 보통 투자자들이 그냥 옆 사람이 사라는 거를 듣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3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쓴 건데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친구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고, 어떤 친구는 재료를 분석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분석 도구 중에 중장기 투자에 반드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재무제표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이 재무제표만 봐도 되나요 해서 한 80%는 재무제표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이유는 재무제표의 몇 년치 또는 오늘까지 또는 당장 한 분기 정도의 분기의 예상 실적 정도까지의 그 실적의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껍데기 회사인지 아니면 알짜 회사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시장은 알짜 회사도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우량한 걸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이 일정하게 간다라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근사치로 간다라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의 절대 명제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가치 투자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치와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되게 회사는 좋아요. 3년, 4년 지금 분기까지도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부채비율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최근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0%가 빠졌어. 그러면 걔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되죠. 왜냐하면 회사는 좋은데 소위 우리 저런 거죠. 도매금으로 뭐 욕먹는다. 도매금으로 땡처리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소매로 비싸게 팔릴 것도 그냥 같이 묻혀 있어갖고 같이 그냥 싸게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이 그런 시황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고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지수가 중요하게 보이는 시기인 거죠.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가 바닥을 쳤니? 아니면 지수가 안정적이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최근에 좀 하락률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적어도 재무제표가 우량한데 시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 종목이라면 그거는 중장기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지금 지수가 중요하다고 해주셔서 코스피 차트 좀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